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집단사직 하루 전날 의대 교수들을 만나 정부와 의료계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휴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축소를 하루 앞두고 교수단체 간부들을 찾아간 겁니다. 50분가량 비공개 면담을 마친 한 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 간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여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적인 중재 활동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인들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대위 회의를 소집한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막는 법을 발의했지만 거대 야당이 반대해 폐기될 상황이라면서 발목 잡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극력 반대하는 문제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시행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일대를 돌며 야권 심판론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전공의 면허 정지와 교수 집단 사직을 코앞에 두고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지도 관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유연한 처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대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꽉 막혔던 의정 간 대화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협의체 구성 제안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구체적인 운영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진 일각에서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침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앞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측도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이 100%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그거 전면 백지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수로 민생과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필패라는 위기감 속에 최근 갈등설이 일었던 당정도 원팀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슬로건 아래 국민의힘은 추경호와 유일호 전직 경제부총리 둘을 위원장으로 앉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정부와 혼연일체로 고물가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야권은 이미 국회를 장악한 듯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외치며 선거에서 민생을 내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언제나 민생이 첫 번째이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총선까지 남은 기간 이처럼 정책과 민생을 간판에 내걸고 총선 승부수로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종섭과 황상무 비례대표 순번까지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당정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천안함 만남으로 일단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분열은 필패라는 위기감도 팽배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면서 방탄과 발목 잡기로 폭주했던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실현할지를 진정성 있게 호소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총선이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흘렀던 만큼 대통령실은 민심 기저에 흐르는 정권 심판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발 뒤에서 상황 관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민생토론회도 당분간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천을 전격 취소한 세종갑 후보에 대해선 의석을 잃더라도 갭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는 국회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에 보수 강세 지역 서울 송파구를 찾은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권 무능 때문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과 한 개에 10,000원, 1시간 알바를 해도 10,000원이 안 되는데 1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1인당 25만 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10만 원씩을 더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며 필요 재원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예산 조정 등을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 토론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 그거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에서 1,0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진 세종갑 이영선 후보에 대해선 팔 하나를 떼는 심정으로 공천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잃더라도 갭투기로 국민에게 절망감을 주고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국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여당을 향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한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서울 송파와 서초에 이어 동작과 영등포를 훑은 이 대표는 오늘은 경남 지역을 찾아 주요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 지원에 나섭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총선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거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해 구인장 발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출석하고 있는 형사재판은 3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다음 날 대장동 성남FC 관련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했습니다. 또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일정을 이유로 새 사건의 재판부에 기일을 미루거나 불출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총선 전인 다음 달 8일로 잡으려 했지만 4월 22일로 미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도 총선 후인 다음 달 12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 재판부는 이번 주 26일로 재판을 잡으면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라고 경고한 겁니다. 총선 전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최대 4차례 열릴 전망인데 재판 출석 여부와 법원의 대처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에 따른 여권의 공세가 커지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재판 불출석 관련 판단은 구속 상태에서 창당과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송 대표는 총선 전 정치활동 필요성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등의 우려로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방산 수출 관련 협의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방위사업청장을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사 6명이 함께하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장 회의는 주 후반쯤 열릴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피 논란 속에 출국 열하루 만인 지난 21일 귀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 이 대사는 오늘 석종곤 방위사업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입국 첫날 국방부 장관, 이튿날 산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에 이어 4개 관련 부처 수장과 잇따라 만나는 겁니다. 외교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앞서 사전 협의를 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공관장과 4개 유관 부처장이 함께하는 합동회의는 이번 주 후반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또 지방에 있는 방산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찰하고 간담회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방산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이 대사의 일정이 일주일 내내 빡빡하게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YTN에 출연해 이 대사가 회의를 나흘 앞두고 서둘러 귀국한 이유에 대해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 먼저 귀국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전까지 그 국방장관으로서 방산 업무를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앞서서 먼저 좀 그 각 부처하고 협의를. 이 대사는 공관장 회의가 끝난 뒤에도 호주와의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 준비를 위해 국내에 더 머무를 방침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이 대사는 체류 중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체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울산 온산항 정일부두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35톤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등 작업자 2명이 바다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크레인 보강 작업 중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용 고속 크레인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오늘은 고용부 울산지청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사거리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아서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면서 1명이 사망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화기를 든 소방대원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맞은편 승용차와 뒤따르던 버스까지 줄줄이 부딪혔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승객이 숨졌고 운전자인 60대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한복판에 서 있는 SUV 주변을 경찰이 에워쌉니다. 사고가 난 차량 및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소방대원은 부상자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전시 둔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건널목에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5명 모두 경상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홍성읍에선 SUV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차 2대가 모두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운기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SUV에 탄 6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의 아파트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아파트 주민 200여 명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에서도 갑자기 불이 붙었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다시 꿈틀대는 조짐입니다. 다만 아직은 주택 시장이 워낙 위축된 만큼 갭 투자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1월 전용 면적 113제곱미터 아파트가 8억 5,500만 원에 팔렸는데 매수자가 같은 날 보증금 7억 5,500만 원의 전세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억 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셈입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받아 8천만 원으로 7억대 아파트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갭 투자가 다시 고개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건데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올라 매매가와 차이가 좁혀지니 갭 투자 수요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하락 추세였는데 전세값은 10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수요자들이 매매를 미루고 전세로 돌아선 겁니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오고 보증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최근 출시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갭 투자가 이전처럼 다시 성행할 거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이사철이 지나면 전세 수요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큰 데다 지금 갭 투자를 하기엔 주택 시장이 워낙 위축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단기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곳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값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갭 투자 확대를 전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갭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에도 증가될 여지가 큽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서 사금융에 해당되는 전세에 활용한 이 레버리지 투자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은 집값 변동성이 높아 깡통 전세 위험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일본은 17년 만에 인상했죠. 이렇게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엇갈리면서 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5연속 동결했습니다. 경기는 좋고 물가가 불안해 인하에 섣불리 나서지 않은 겁니다. 다만 올해 세 차례 인하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인하폭 축소 우려가 해소되면서 증시는 환호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하루 이틀 저렇게 급등을 했으면 또 조정을 받겠죠. 일본은 물가가 오르자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저물가 속 경기 침체가 이어진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끝나자 시장은 울상입니다.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 등 주요국에 투자해온 전략에 차질이 생겨섭니다. 그만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은행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하겠다. 또 미국도 금리 인하하는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엔캐리 투자 자금의 회수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정부와 금융당국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금리 방향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한 뒤 미국 인하 시점이 결정되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의 희생자가 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사건조사위원회는 모스크바 북서부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24일 오후를 기준으로 13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구성한 조사위원회는 공연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K 돌격소총 2정과 탄약 4세트, 탄약이 담긴 통 500여 개와 탄창 28개가 발견됐습니다. 전날 조사위원회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33명이 숨진 걸로 확인했고 전체 사상자 수는 20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하루 만에 사망자는 4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지만 미국은 거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소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류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국가연합 IS는 이번 테러를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또한 대변인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국가안보소통보좌관 등이 잇따라 성명이나 브리핑을 통해 IS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번 테러를 IS 분파인 ISK가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의 광범위한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ISS ISIS Khorasan retains the capability and the will to attack U.S. and Western interests abroad in as little as 6 months with little to no warning.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수없는 대규모 유혈 테러를 저질러온 ISK가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엄호 속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제기한 푸틴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Ще одне, те, що сталося вчора в Москві. Очевидно, і Путін, і інші покидь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ься звалити все це на когось іншого. 미국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이처럼 분명하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은 자칫 전쟁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 남부 세바스토폴 항구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등을 겨냥해 연일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김정일의 통역사 출신인 북한 국제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실세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소리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양측 모두와談판을 벌이고 있던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두 당 두 나라 친선 관계를 훌륭히 계승하고 빛내어 나갈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수교 75주년과 북중 우호의 해를 맞아 김정은의 답방설이 흘러나옵니다. 실제 과거 김정일의 방중을 사전 조율했던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이 최근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정협주석에 이어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과 왕이 외교부장까지 만났습니다. 中方愿同朝方共同落实好习近平总书记同金正恩总书记重要共识，开辟中朝关系更加光明的前景。 북한 대표단은 이어 베트남과 라오스도 방문해 한국 쿠바 수교의 충격 만회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단순 공상권 교류 회복과 정상 외교는 차원이 다른 문제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먼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중국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특히 불법 무기 거래도 마다치 않는 북러 밀착 국면 속에 북중 정상이 만난들 서로 얻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으로선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극되는 유럽도 달래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과도하게 밀착하는 것도 그리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북중 우호회 때도 양측은 총리급 교류를 통해 해묵은 현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옐런 장관이 다음 달 중국에서 여러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실세인 허리펑 부총리와 란포한 재정부장 등과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폴리티코는 옐런 장관이 지난 연말에 연설에서 미중 간 고위급 대면 회의가 양국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번 방중 의제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에 발표됐습니다. 네, 한 위원장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의료인들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에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한다는 것이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안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중성동을로 가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스윙부터 지역으로 판세치기 힘든 이곳에선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박빙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종로와 마주한 이곳, 명실상부 수도 서울의 중심인 중구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름 있는 정치인들을 배출해낸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는 인구 감소로 인접 생활권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과 합쳐져 서울 중성동을 하나의 지역구로 재탄생했습니다. 선거구 통합 뒤 치러진 역대 두 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한 번씩 승기를 바꿨고자 현재는 민주당 지역구이지만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데다 비교적 최근 치러진 20대 대선과 제8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민심이 기울며 결과 예측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이른바 스윙부터 지역구인 겁니다.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여의도 재입성을 노리는 삼선 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맞붙습니다. 이렇게 또 매일 아침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네.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이제 큰 소리만 하면 했지요. 그렇죠. 저기 앞에 서고 막 인사할 때. 예. 서울 내에서도 특히 여론 변화가 빠른 곳으로 평가받는 만큼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잡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문제도 뭔가 조금 더 민생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한지 이런 정책을 이제 기획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예측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각 정당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 서울 중성동을 지역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한강입니다. 서울, 마포, 용산, 동작,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묶이는 이 지역은 부동산과 경제, 교육 이슈에 민감한 곳으로 꼽힙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에 저희 성동에서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금을 좀 조금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세금 나오는 거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서민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살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야 후보들도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실거주자를 위한 종부세 부담 기준 완화와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성장수당 지급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 소득세의 부과 기준을 지금의 현재의 12억 기준을 공시지가로 16억으로 제가 완화하는 것이 제1 공약이고요.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는 서울 남상고도 제한 완화를 통한 일대 낙후 지역 재개발과 돌봄 사업 지원 확대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철진하고 낡은 규제, 우리 중구 성동을의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아직 민심의 물결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두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결전의 날,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는 여의도역 앞에서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한 뒤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을 찾아 총선 주요 승부처인 낙동강벨트 지역의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먼저 오전에 거제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창원에서는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를 하고 이어서 시장 방문과 현장 기자회견 일정 등을 이어갑니다. 지난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방산 수출 관련 협의를 이어갑니다. 이 대사는 오늘 석종권 방위사업 청장을 만나서 호주의 방산 수출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사는 입국 당일에는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그 다음 날에는 삼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는데 외교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앞선 사전 협의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등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낚시 이용객들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오늘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어선 사고가 잇따른 만큼 애초에 계획된 집중점검 기간보다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에서 일주일 가까이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군이 약 800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군사작전 개시 후 지금까지 체포한 약 800명의 테러 용의자 중 총 480명이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 대원인 걸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 병원 안에서 하마스와 PIJ 소유의 무기와 시설 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연루 의혹을 받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구호 차량의 가자지구 북부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셸 라자리니 난민기구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는 인위적인 기근 와중에도 생명을 구하는 구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구호기구로 가자지구에서 학교와 의료시설, 기타 구호시설을 운영하고 인도적 구호품을 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 지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면에서 기록적 수준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폭염과 폭우, 폭설 등 기상재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류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더 녹아내렸습니다. 해발 4,800m가 넘는 몽블랑산 정상의 기온도 계속 올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폭우, 폭설, 산불 등이 휩쓸었습니다. The global temperature has soared and is getting closer to the 1.5 degrees Celsius lower limit of the Paris Agreement. Glaciers loss was the largest on record last year.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해수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심했는데 그 뒤에는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But what I would sa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2024 will again break the record of 2023.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은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온도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되면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기후행동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직업들을 대체한다는 건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직업들도 더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YTN은 3편에 걸쳐 인공지능을 만난 직업들의 미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첫 순서로 심지어 개발자들에게까지 불어닥친 인공지능의 칼바람을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챗봇에 게임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명령합니다. 챗봇은 재미있겠다고 말하며 작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난 뒤 실제 개발자가 쓸 법한 도구를 이용해 10여 분 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결정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뿐 아니라 글씨를 바꾸라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피드백에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찾지 못한 버그를 찾아내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실제 개발자와 같은 소통 능력과 실력을 갖춘 챗봇, 코그니션사의 데빈입니다. All of this is possible today because of the advancements that we've made in both reasoning and long-term planning. It's a really hard problem, and we've only just started. 코그니션은 데빈의 코딩 능력이 오픈AI의 GPT-4보다 8배 정도 뛰어났다며 세계 최초의 개발자 AI라고 발표했습니다. 데빈의 데모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놀랍다며 하루빨리 출시해달라는 반응과 함께 우려도 가득합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개발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주요 테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컴퓨터 등을 전공한 전통적인 개발자 채용 규모가 1년 전보다 오히려 31% 감소했습니다. AI 분야 개발자의 채용 규모는 42% 늘었지만 이 역시 언제 줄어들지 알 수는 없습니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가 그런 데 보면은 AI 기능을 아예 거기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 AI의 기능을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AI 파트 부분이 그러면은 좀 쉬운 일이 될 거고 수요가 좀 줄겠죠.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지난해 1분기 해고 인원 17만 명 가운데 20%가 개발자로 집계됐는데
기업 내 개발자 비율이 1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비개발자보다도 개발자의 해고율이 높은 겁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개발자를 과도하게 뽑아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거나 인공지능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고 있다는 등 개발자 AI의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개발자 AI의 등장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개발자의 일자리에 직접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인간을 따라 반려견들도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7, 80세에 달하는 노령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물병원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주인의 품에 안긴 반려견.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쓰다듬는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대기실 앞쪽에는 사각형으로 된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반려견을 위해 설치된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처럼 필터로 먼지를 거르는 것은 기본. 광촉매, UV LED, 음이온 발생기로 바이러스와 세균, 냄새까지 잡아냅니다. 그러면 그 낙진된 부유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동물들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 더 위험하게 우리의 인간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서 살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반려동물에 훨씬 더 안전하게. 작은 개 집처럼 생긴 장비입니다. 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산소를 넣어주는 챔버입니다. 화상이나 만성 당뇨병, 만성 두통 등에 쓰이는 장비를 반려견을 위해 재설계한 것입니다. 노령견이 충분한 산소를 흡수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동물들에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수출하게 되면요, 미용 효과라든지 동물들의 이제 수명 연장의 기대에 이제 많이 부합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만이나 질병이 많아지는 노령견의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1990년대 7, 8세에서 2020년대에는 15세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예방접종과 의학기술의 발달, 과학적인 사료의 등장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애들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 되는데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누워 있고 또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애들이 밥을 잘 먹고 잘 건강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되거든요. 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처럼 나이든 반려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아끼는 반려견의 노년 삶의 질을 높이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피아니스트 이문찬이 다음 달 10일까지 예정된 5차례 해외 공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문찬의 글로벌 매니지먼트사인 IMG 아티스트에 따르면 이문찬의 손에 무리가 와 현지 시간 27일부터 유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건의 공연을 중단하고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문찬은 콘서트들을 할 수 없게 돼 마음이 아프고 실망시켜 죄송하다며 가까운 시기에 오케스트라들과 공연장에서 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9도나 낮겠고요. 한 주간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영동과 남해안에 최고 4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보다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도, 부산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대전 13도, 광주 15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